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을 볼 텐데, 러시아 혁명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벌어진다는 거. 요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1차 대전 도중에 벌어진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더 핵심인데,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 사회주의 혁명이다. 레볼루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다라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여기서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그리고 다른 데 뭐 책이나 이런 데 보셔도,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 두 개의 표현을 되게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막 갖다 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혼용하는 느낌? 막 섞어서 막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근데 잘 구분은 안 되는 거 같고 똑같은 얘기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근데 요거는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구분할 정도가 되면 정치 철학이나 역사학을 아예 전공을 해야 돼.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굳이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막 이렇게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좀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가 중3 때도 또 한국사 배우면서 나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둘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둘은 목적이 같아요. 이 둘 다 어쨌든 칼마르크스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향하냐면 뭐 이해하시겠죠? 빈부격차를 없애는 걸 향해요. 빈부격차를 없애기를 바라는 게 이제 목적인데 목적이 같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빈부격차를 없애겠다라는 목적, 그 목적으로 가는 방향에서의 어떤 길의 차이인 거야. 길, 방법의 차이인 거죠. 공산주의는 반드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업이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빼앗는 그런 혁명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자본가들과 투쟁을 해야 되고 자본가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업, 공장 이런 생산수단을 반드시 빼앗아 와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이론이고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공산주의의 방법처럼 자본가들과 싸워서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공장이나 기업 이런 생산수단을 빼앗아 와야 된다. 그걸 포함해서 꼭 그렇게 빼앗아 오는 게 아니더라도 자본가들이 돈을 더 많이 벌 테니까 자본가들에게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물려서 세금을 내고 나면 최종적인 수익은 자본가나 노동자나 비슷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자본가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노동자를 지원해 주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든가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많이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산주의가 반드시 혁명, 투쟁,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수단을 빼앗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사회주의는 그걸 포함해서 어쨌든 빈부격차를 없앨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린 거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어쨌든 빈부격차를 없애자라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하나하나만 같이 보시면 일단 혁명이 벌어지기 전에 러시아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혁명이 벌어지기 전에 그동안의 러시아는 한 15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뭐 일반 농민도 사실상 농노 상태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기본적으로 느껴주셔야 되는 게 유럽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대로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정치를 주도하는 게 왕이나 황제예요. 뭐 왕이나 이렇게 왕이죠 보통. 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근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있죠. 근데 뭐 왕이 있든 없든 지금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 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모습은 거의 아니죠. 보통은 다른 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다 시민혁명을 거쳤잖아요. 그죠? 시민혁명을 거쳐서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게 이미 굳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도 러시아는 막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막
사실상 농노 상태로 생활을 하고 이와 농노 상태라는 거 언제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프랑크 왕국 막 그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프랑크 왕국이 막 이제 뭐 기사들이 이제 땅을 이제 귀족으로부터 받으면 뭐 그 땅의 영주가 되고 그 땅의 영주로서 평범한 농민들이 농노를 지배하고 그럼 농노들은 막 이렇게 농사 지어서 영주한테 뭘 갖다 바치고 뭐 그런 진짜 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다 막 시민혁명 거쳐가지고 막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봐봐요. 시민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다.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예요? 시민들이 왜 국가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이잖아, 세금. 그죠? 세금을 시민들이 낸다는 거잖아. 근데 그 전에 배웠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금을 적극적으로 냈던 건 누구였냐면 사실은 상인들이었어요. 그죠? 요 내용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상인들이 세금을 왕에게 내죠. 그래서 왕이 이 세금으로 돈을 지원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관료제, 상비군 이런 거 운영하면서 왕권을 키웠었죠. 그리고 반대로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일련의 관계를 맺었었던 거잖아요. 요 시기. 그래서 상인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지원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관료제, 상비군 운영하면서 왕권을 키웠던 그 시절이 이제 절대왕정 시기 아니겠어요? 그죠? 절대왕정 시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내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내가 정치의 주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시민혁명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세금을 내니까 내가 정치의 주인이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일으킨다. 여기까지 가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상인들이 성장해서 세금을 이렇게 국가에 낼 수 있게끔 상업이 발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 충분히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왕에게 세금을 냈었고 그래서 아 내가 나라의 주인이구나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만한 근거,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유럽 지역에서 상업이 발달했던 계기가 언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일단 가장 오래됐던 게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지중해 무역권 되찾았던 거. 그게 이제 상업이 급격하게 발달했던 첫 번째 계기였죠. 두 번째로는 신항로 개척, 그죠? 신항로 개척 때 이제 대서양 무역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옮겨지면서 훨씬 더 대규모의 무역을 할 수 있게 됐죠. 더 막 넓은 영역으로 진출을 하고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 진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혁명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요거를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보시면 요 지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잖아. 근데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서유럽 국가들이 있죠. 그죠? 요런 나라들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지중해로도 진출이 가능하고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대서양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를 이용하든 대서양을 이용하든 상업이 발달할 만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독일만 해도 어때요? 우리 1차 대전 때 보면 독일은 아직도 1차 대전을 시작하던 그 시점에도 황제가 지배했었죠. 그 이유가 뭐겠어? 지중해나 대서양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멀잖아. 그죠? 그리고 지중해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요 하얀색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로도 접근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독일도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황제가 지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막 절대왕정 때도 서유럽 국가들 뭐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절대왕정이 성장하는데 동유럽에 해당하는 프로이센이나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막 계몽 절대군주 막 이러면서 막 억지로 막 도입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독일이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도 이 모양인데 여기 있는 러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러시아는 더더욱이나 지중해나 대서양으로의 접근이 어렵죠. 여기 이제 어렵다 보니까 어렵잖아, 멀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상업 발달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상업 발달이 안 되니까 상인들도 성장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왕에게 세금을 지원해줘서 그걸 바탕으로 왕권을 키우고 나중에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업 발달이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모든 어떤 국가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막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국을 부러워하고 좀 어떻게 해서든 따라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막 퍼져나가죠. 러시아도 산업혁명의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산업혁명을 시도는 합니다. 러시아도 산업혁명을 시도는 하는데 이거 잘 될까? 시도는 하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산업혁명하면 뭐 떠올려달라 그랬어요? 공장 떠올려달라 그랬죠. 근데 공장을 지었으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누가 있겠어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노동자 그 계급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국이랑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도 늦고요. 애써 뭘 공장에서 만들어도 뭐 이렇게 지중해나 대서양이 멀다 보니까 팔만한 데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을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을 어쨌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 계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공장도 만들어지고 노동자들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한다는 게 막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막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시도했으니까. 시도해서 막 공장을 지었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져요. 목소리도 커지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만족스러우면 내가 별 불만이 없으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죠. 그냥 뭐 잘 지내겠죠. 근데 이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목소리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뭔가 산업혁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러일 전쟁이에요.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랑 싸우는데 요거 왜 싸우는지 봐봐요. 지금 어디를 놓고 싸운다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 말씀 안 드려도 예상되지 않아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지도상의 위치를 놓고 생각해 보면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다? 뭘 놓고 싸운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거 놓고 싸우는 거겠죠. 그 뭘까? 조선입니다. 조선. 우리나라. 근데 왜 조선이냐면 봐봐요. 지금 러시아가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발전이 늦은 이유가 상업이 안 되기 때문이라 그랬죠. 상업이 되려면 뭐가 발달해야 돼요? 항구가 발달해야 돼요. 항구가 발달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항구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땅덩이가 그렇게 넓은데 뭐 항구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땅은 넓기도 하지만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항구들은 다 되게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 더 가면 북극이야, 북극. 그럼 문제가 뭘까? 겨울에 다 얼어요, 다. 더구나 겨울이 너무 길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울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늦게 끝난단 말이에요. 겨울도 너무 길고 그 긴 겨울 동안 항구들이 다 얼어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항구가 언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조금 살얼음 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높이에 막 얼음들이 얼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형 선박이 접근을 못 해요. 그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항구가 많이 있어도 겨울 되면 다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부동항이죠.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으려면 조금이라도 따뜻한 데로 가야 될 텐데.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남쪽으로 가야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지 않는 항구를 갖기 위해선 자기들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만만한 나라를 찾아야겠지. 그게 조선인 거죠. 그럼 일본은 왜 조선을 원했을까? 일본 우리 청나라 배울 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 청나라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뭐에 성공한 거냐면 산업혁명에 성공한 거예요.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성공한 상태에서 식민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 거야. 산업혁명에 성공한 상태에서 공장들 잔뜩 지어놓고 식민지가 있으면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원료도 싸게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물건 만들면 또 팔아치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성공시켜 놓고 보니까 식민지가 있어야겠구나. 식민지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장 가깝고 가장 만만한 조선을 고른 거죠. 그래서 조선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했고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원했고요. 일본은 산업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싸우게 되는데 이걸 러시아가 진다는 거예요. 이걸 러시아가 지게 돼요. 이게 이제 한국사 입장에서는요.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을 마지막 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한국을 식민지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그럼 5년에 이겼다는 거잖아. 요 해가 우리 입장에서는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해예요. 우리 외교권 뺏겼던. 뭐 우리가 아직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은 없지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 맺고 외교권 뺏기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제 죽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5년 뒤에 공식적으로 한일 합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을사늑약 한국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한국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진 게 뭘 의미하겠어요? 산업혁명이 잘 됐다 안 됐다?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 청나라 때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국가의 규모나 체급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일본한테 지면 안 돼요. 규모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졌던 이유는 결국 기술력 부족이거든. 그 얘기는 러시아가 산업혁명에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하니까 러시아가 산업혁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장에서 보이거든. 근데 결국은 전쟁까지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불만을 터뜨릴 만하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나라 러시아의 산업혁명은 이런 게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위를 벌였던 게 피해 일요일 사건인데 노동자들은 이렇게 러일 전쟁에서 지고 나서 산업혁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것저것 개선점을 요구해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그 요구하는 길에 이제 자기들 좀 임금도 이렇게 월급도 늘려달라, 일하는 시간도 줄여달라 막 이런 요구도 하고 다양한 요구들을 해요. 다양한 요구들을 하는데 이 사건의 제목이 피해 일요일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노동자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폭력 진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러일 전쟁에서 지고 나서 러시아의 어떤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위들을 막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 그래서 피해 일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군대가 도원돼서 이제 러시아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 시위 규모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사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겁먹고 더 수그러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 분노해서 더 크게 들고 일어서기도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1905년의 러시아 이 경우에는 시위 규모가 더욱더 커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황제도 더 이상 진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조치하냐면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이것저것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면서 했던 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의회를 만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 줄 걸 약속을 해요. 두마라는 이름의 의회를 만들어 줄 걸 약속을 하는데 대신에 봐봐 이건 의회잖아.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의회를 처음 만든단 말이야. 그럼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새로 만들 거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예요? 헌법을 만들어야겠죠. 헌법. 근데 황제가 만들어주는 이 의회에서 헌법을 논의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이건 의회로서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왜 이러겠어요? 이게 황제 입장에서도 이걸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 100% 들어주기가 어려운 게 봐봐요. 의회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헌법을 논의할 수 있게 하면 그렇게 해서 헌법이 생긴다는 건데 헌법이 만들어지면 황제의 권력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영국 프랑스 봐봐요. 그죠? 황제의 권력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는 사실은 의회가 헌법을 만들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랑 비슷해? 청나라 때 광서신정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시도는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은. 이거 하면 내 권력이 약해질 게 뻔한. 그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도는 하지만 사실 내심 싫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는 만들어주지만 거기서 헌법 논의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노동자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불만족스럽겠죠. 더구나 여기서 노동자들이 극혐할 만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노동자들이 극혐할 만한 거냐? 요거 잘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는 게, 봐봐, 우리가 1차 대전을 얘기할 때 보통 이런 구도로 얘기하잖아요. 독일이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닌다. 근데 이제 시비를 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식민지 경쟁이죠. 식민지 경쟁. 요 이유로 시비를 걸렸던 게 이제 영국, 프랑스죠. 그 다음에 민족 갈등이죠. 민족 갈등. 요게 이제 러시아잖아. 그래서 러시아는 슬라브 계통이고 뭐 독일은 게르만 계통이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구도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독일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닌 이유는 독일의 황제 비렐름 2세가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죠? 근데 왜 러시아는 식민지 경쟁이 아니고 민족 갈등일까? 왜? 왜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 경쟁인데 얘들은 식민지를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데 영국, 프랑스는 그 목적에 맞게 식민지 경쟁을 하는데 왜 러시아는 식민지 경쟁이 아니고 민족 갈등이냐 이거야. 왜? 러시아는 식민지가 없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식민지라고 하는 건 요거는 산업혁명에서 성공한 나라들, 산업혁명에 성과가 있는 나라들의 특권이에요. 왜냐면 식민지를 갖는 것 자체가 그 식민지에서 원료를 싸게 구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많이 팔겠다. 요 목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요럴 필요가 있는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해낸 나라들이거든. 그러니까 식민지를 가질 능력과 조건이 되는 나라들은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에요.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식민지를 갖는 거라고. 자격 조건이야, 자격 조건. 근데 러시아는 산업혁명에 지금 성공했어요? 아니죠. 봐봐. 러시아는 산업혁명을 했지. 시도했지. 공장도 만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산업혁명을 해봤지만 사실상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이긴다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노동자들 시각에서 봤을 땐,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들어간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이익이 없어. 더구나 러시아는 산업혁명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한테도 졌잖아. 그러면 산업혁명에 실패해서 일본한테도 진 나라가 과연 1차 대전에 들어가서 잘 싸울 수 있을까? 아닐 것 같거든.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이긴다고 해도 별 소득도 없고 이길 것 같지도 않은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슬라브족의 큰형님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봐봐, 더구나 이건 전쟁이잖아. 황제는 명령을 내리면 그만이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쟁터에 끌려가든 자기 아들이 가든 해야 되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실 때 요 니은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요때부터 요거의 참전을 결정할 때부터 러시아 국민들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간절한 바람, 가장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1차 대전에서 이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게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긴급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거지. 가장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무리하게 참전한 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어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혁명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혁명을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동자, 뭐 병사, 농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소비에트라는 걸 설립을 하게 돼요. 소비에트라는 건 대표자 회의라는 뜻이라고 하죠. 하나의 회의체예요. 봐봐.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회 일반 평민들인 거잖아. 이 평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대표를 선출을 해요. 그럼 그 대표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 기구가 소비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도 학교에서 각 반마다 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 학생들의 대표가 있잖아. 반장, 부반장 이렇게. 그럼 걔들끼리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럼 우리가 보통 학생회 혹은 대의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소비에트라고 보시면 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이런 지배를 받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지금 정치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회의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소비에트야. 그리고 이 소비에트가 중심이 돼서 이제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혁명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얘들은 봐봐.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부의 어떤 정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정치는 뭘로 가야 된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봐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국가들보다 발전 속도가 늦었죠. 그 얘기는 서유럽이 먼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거든. 근데 서유럽을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여요. 영국, 프랑스 막 경제 발전하고 막 산업혁명에서 막 공장 세우고 막 신기한 물건들 막 발명해서 만들어내고 너무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야. 멀리서 봤을 때는 막 삐까뻔쩍한 막 공장이 있고 막 되게 화려한 집이 있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옆에 뭐도 있더라? 거지도 있더라. 즉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심해지더라? 빈부격차가 심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는 쟤들처럼 저렇게 빈부격차가 생기면 안 되고 빈부격차가 없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혁명을 시도합니다.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은 성공해요. 이걸 2월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혁명은 성공하게 되고요. 로마노프 왕조의 러시아 로마노프 기존 왕조가 로마노프 왕조인데 이 왕조의 마지막 황해 계승자가 황해 계승을 포기해요. 나는 즉위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봐봐. 이 혁명은 소비에트가 주도해서 성공했죠. 그럼 그 다음에 기존 왕조가 무너졌으니까 누가 집권해야 돼요? 얘들이 집권을 해야 되잖아. 얘들이 소비에트가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집권한 건 소비에트가 아니고 자유주의 임시정부였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봐봐. 사회주의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어요? 기억나시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었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존의 황제가 지배하고 농업 중심인 국가가 자본주의를 봐봐.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바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황제 중심의 농업사회, 봉건사회에서는 그 중간 단계로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여기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혁명을 일으켜야 사회주의가 오는 거다. 이런 단계론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계론을 따르기 위해서 소비에트가 직접 집권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성숙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칼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라서 소비에트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소비에트가 직접 집권하지 않고 중간 단계로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해야 된다. 요 이론 때문에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기존의 왕조가 물러서고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일반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새롭게 들어선 자유주의 임시정부에 가장 긴급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건 뭐겠어요? 가장 원하는 거 뭘까요? 가장 긴급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건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자유주의 임시정부에 대고 빨리 1차 대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요구를 굉장히 강렬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임시정부는 그 전쟁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자유주의 임시정부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못 빠져나와요. 지속한다고 돼 있죠. 왜냐면 잘 봐봐. 어,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 전쟁 구도가 아까 봤다시피 이랬다 그랬죠. 독일 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인데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봐봐. 싸우는 상대가 독일이죠. 근데 지금 전쟁 끝났어?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빠져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한참 싸우다가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간에 빠져나오는 건 러시아는 독일에 대해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독일에 대한 항복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 영국, 프랑스랑 같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영국, 프랑스랑 같이 싸우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나온다는 건 영국, 프랑스에 대한 배신이죠.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가 함께 싸우고 있고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 측, 러시아 쪽으로 군대를 함께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해버리면 그리고 독일이 항복해버리면 독일은 병력을 프랑스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러시아가 중간에 전쟁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독일에 대한 항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를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일이고 자유주의 임시정부는 결국 못한 거죠. 그럼 자유주의 임시정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쟁에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못한 거죠. 국민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임시정부에 불만이 많겠죠. 이 불만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대학교 가고 그러시면은 그런 표현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실 텐데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라는 이론을 만든 이론가라면 레닌은 그 이론을 가지고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활동했던 활동가예요. 활동가. 근데 레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1차 대전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요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독일한테 항복하는 거고 아니면 영국, 프랑스에 대한 배신이고 아무리 불리하고 안 좋은 조건을 겪게 되더라도 그래도 빠져나오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아까 단계론을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이제 농업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우리 러시아는 단계로는 없다. 사회주의로 바로 간다. 이런 주장을 해요. 바로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 불만이 많았었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속 시원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막 전쟁도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닌 인기가 엄청 많아져서 레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볼셰비키예요. 수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볼셰비키라는 말 자체가 다수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레닌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레닌은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힘의 바탕으로 삼아서 한 번 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걸 10월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17년에는 혁명이 두 번 벌어진 거죠. 맨 처음에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민주정부가 들어섰었던 2월 혁명. 그 다음에 지금 레닌이 일으킨 10월 혁명. 이 10월 혁명 때는 단계로는 안 맞다. 단계로는 없다. 바로 사회주의로 간다 그랬죠. 그럼 누가 직접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레닌과 함께 소비에트가 직접 집권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2월 혁명의 성과로 만들어졌었던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무너지고요. 10월 혁명의 결과로 소비에트 혁명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차 세계대전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독일에 대한 항복이기 때문에 독일과 항복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불리한 조약이었고요. 요때 이제 러시아가 되게 독일한테 엄청난 손해를 봐서 굉장히 막 석탄 막 이런 지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땅을 독일에 넘겨주게 돼요. 나중에는 뭐 이제 결국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면서 그런 조약들은 취소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렇게 불리한 조약을 맺어가면서까지 영국, 프랑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결국 1차 대전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 요게 우리가 배웠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랑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참전하는 게 조금 한 1년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1917년경에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항복하고 빠져나오는 게 그다음에 1918년 3월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대로 1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약을 맺고 영국, 프랑스한테 욕을 바가지 얻어가면서 이렇게 철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 이런 구성의 화면을 보여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 이제 무조건 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니고 보시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굉장히 상업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도 좀 발전 단계가 늦었었고 그래서 산업혁명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고요. 그 산업혁명이 잘 안 됐다는 게 일본과의 러일 전쟁을 지면서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실패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더 심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것저것 고쳐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피해 일을 폭력 진압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시위 규모가 더 커지면서 결국 황제가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되죠. 근데 그 뭐 의회를 만들어주고 하는데 제대로 들어준 게 아니었죠. 헌법도 논의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다가 1차 대전까지
특별히 가져갈 만한 이득도 없으면서 1차 대전을 무리하게 참전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소비에트를 구성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혁명 때 사회주의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이 혁명이 성공해서 기존의 왕조인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때 소비에트가 직접 집권하는 게 아니고 단계론을 얘기하면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한 상태에서 혁명이 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임시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오는 걸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을 계속 치르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분노가 폭발했었던 민중들을 이끌었던 게 레닌이었죠. 그래서 레닌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일단 1차 대전에서 바로 빠져나올 것. 그리고 단계론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사회주의로 가서 소비에트가 바로 직접 집권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볼셰비키를 내딛고 10월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소비에트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1차 대전에서는 되게 독일과 되게 불리한 조약을 맺고 이러면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레닌이 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레닌이 집권을 하겠죠. 그래서 레닌이 러시아 공산당을 조직을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는요. 원래 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정당이 한 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도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건 인정은 해요. 왜냐면 그 사회주의가 중시하는 게 노동자, 농민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가와 싸우는 투쟁 집단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통일성을 가진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당도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정당이 하나죠.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 아무튼 그래서 단 하나의 정당, 러시아 공산당을 조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를 지금의 수도죠. 모스크바로 옮기게 됩니다. 원래 기존에 페트르데제 때 있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수도였는데 여기서 모스크바로 이런 식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내전을 벌여서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코민테른이라는 걸 조직을 하는데 그 공산주의가 영어로 커뮤니즘이에요. 그래서 코민테른은 커뮤니즘, 국제적으로가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 그래서 커뮤니즘 인터내셔널을 줄여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민테른이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제일 많이 노력을 했던 게 어쨌든 사회주의를 남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퍼질 거 아니에요. 좋은 모습, 착한 모습, 그죠? 착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요 시기에 세계사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식민 지배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식민 지배에 놓여 있는 나라들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나라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주의를 많이 퍼뜨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공장 이런 것들을 국유화한다. 국가 소유화한다는 거죠. 원래 사회주의는 어떤 기업이나 공장 이런 생산 수단을 자본가한테서 싸워서 빼앗아 오게 돼 있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기업, 산업, 공장 이런 것들을 다 국가 소유화해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이제 노동자들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경제가 발달할까요? 아니면 추락할까요? 추락하죠. 우린 이미 그 사례를 북한에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추락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경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 일단은 구성원들끼리의 경쟁이 있을 수가 없죠. 빈부격차를 없앤다는 건 다 똑같이 월급을 받겠다는 건데 그러면 대충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받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성이 없어요. 다양성이.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기업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치자고. 이 회사는 후드 만들고 뭐 이 회사는 셔츠 만들고 그다음에 뭐 또 이 회사는 뭐 맨투맨 만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회사 다 한 벌당 벌어들인 돈은 똑같아요. 한 벌 팔면 3천 원 벌어. 근데 이 나라 이 ABC라는 기업이 있는 이 나라가 전체 국민 인구가 한 900만 된다고 치자고. 그럼 판매 시작하면 정확하게 300만, 300만, 300만 이렇게 가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향. 그럼 예를 들어서 그때 후드가 좀 트렌드였다. 그럼 뭐 700만, 200만, 뭐 아니지. 700만, 100만, 100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서 더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게 빈부격차를 불러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걸 파는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 테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는 다양성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상관없지. 국내에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세계 시장에서도 승부할 수 있겠냐고. 그죠? 막 다른 나라들은 막 샤넬, 구찌, 프라다 막 이런 거 막 갖고 오는데. 그죠? 아무 다양성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복 이러고 내놓으면 누가 사냐고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원들끼리도 경쟁심이 없고 다 똑같이 받으니까. 그리고 다양성 자체를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도 없고 이러면은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레닌도 처음에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국가 소유로 하고 다 똑같이 했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쭉 추락하는 걸 보면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 도입하는 개혁을 치르게 됩니다. 이걸 이 신경제정책 NEP라고 해요. NEP 뭐의 약자인지 알겠죠? 뉴 이코노미 플랜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주의 시스템대로 정부가 모든 생산을 장악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다 n분의 1 하고 이러니까 경제가 추락하더라. 그래서 이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자본주의 요소를 밀어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어쨌든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봐봐,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했죠. 그래서 소비에트가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이 사회주의가 퍼져요. 군발바닥 같냐, 그죠? 그래서 러시아 주변 나라로도 사회주의가 퍼지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소비에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소비에트들이 만들어져서 그 나라의 소비에트들이 주로 집권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이 소비에트들, 각 국가에 있는 소비에트들이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합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긴 네임으로는, 긴 이름으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 소련인 거죠. 자, 그럼 봐봐. 러시아랑 소련이랑 뭐가 더 큰 개념인 거예요? 소련이 조금 더 큰 개념인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소비에트와 러시아 주변에 있는 소비에트들을 다 합쳐서 연결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레닌이 영원히 집권할 수는 없고요. 레닌이 곧 집권을 끝내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집권했던 게 지금 보시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스탈린 때는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한다 그러는데 저기서 말한 일당이 뭔지는 아시겠죠? 일당 독재는 사실 사회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일당은 러시아 공산당을 얘기하죠. 정당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스탈린의 특징은 그냥 이 정당 단위의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본인 중심의 본인이 독재를 해요.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있고 그다음 바로 아래 러시아 공산당이 있고 이 러시아 공산당이 독재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얘가 이렇게 자기 중심의 독재를 강화하려고 했냐면 자기의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아직 레닌이 모든 걸 이끌던 시절에 레닌 바로 아래에 누가 있었냐면은 스탈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자로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 주장하는 바나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다른데 트로츠키를 지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레닌한테 공식적으로 권력을 받은 사람은 스탈린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트로츠키나 트로츠키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뭐 다 죽이든 쫓아내든 이렇게 이런 걸 숙청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본인이 완전히 이제 집권을 하죠.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트로츠키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게 해마다 이 표의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게 이제 각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죽어갔는가, 사형을 받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2천 명이랬다가 그다음에 2만 명, 만 명, 2천 명, 2천 명, 2천 명, 1천 명, 1천 명. 여기서는 급격하죠. 32만 명, 32만 명. 그러니까 요거 다 합치면은 한 60만 넘는 거죠. 60만이 뭐예요? 그죠? 한 70만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를 죽이면서 본인의 독재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집단 농장을 조직한다고 하는데 그
레닌 때 한번 사회주의식으로 국유화했다가 경제가 무너진 걸 보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 밀어넣는 NEP 신경제정책을 적용했었잖아요. 근데 스탈린 때는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와요. 집단 농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땅을 정부가 다 빼앗아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세금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단 농장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정부에 뺏기는 거니까 분노가 막 이제 장난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집단 농장 정책에 반대한다, 그럼 학살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농업을 사회주의식으로 운영해서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땅을 정부가 빼앗아 가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똑같이 나눠준다기보단 공동 운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이 많이 더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권력으로 막 급하게 밀어붙이듯이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듯이 했기 때문에 성과는 있었어요. 성과는 있었는데 여기서의 성과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뭔가 일상용품을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들만 개발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군대 무기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수치상의 성과를 얻긴 얻지만 이게 다 군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상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어떤 생활의 개선이 거의 없었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집단 농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스탈린 때는 다시 사회주의화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렇죠. 그래서 레닌은 처음에는 모든 산업이나 기업을 정부 소유, 국가 소유로 만드는 국유화 작업을 해서 사회주의적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나중에 NEP,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신경제정책을 세우게 되죠. 신경제정책. 근데 스탈린 때 다시 사회주의식으로 돌아와서 어, 정부가 땅을 다 빼앗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부 땅을 공동 운영하게 하는 집단 농장, 그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죠. 요거 한번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는 어쨌든 성공한 혁명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공산주의 정당들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지금 식민지 상태로 있는 나라들은 소련이 그 막 지원을 그 나라의 독립운동가들한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가 퍼지고 사회주의 운동이 다양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